안녕하십니까, 노종면입니다. 세기의 단판으로 기록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탄 특별열차가 중국 대륙을 종단해 베트남으로 남하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에어포스 1도 곧 이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언론의 관심이 온통 김정은, 트럼프 두 정상에 집중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주인공은 한반도 평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더 뉴스는 앞으로 3시간 가까이 사실상 북미 정상회담 특보로 진행됩니다. 중국과 베트남 접경지인 동당역 그리고 정상회담 준비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하노이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회담 성과를 전망해보고 회담에 대한 기대와 시각이 다를 수 있는 여야의 입장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중진 의원들로부터 들어보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주요 뉴스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낮 텐진을 통과한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열차가 오늘 아침 중국 내륙의 교통요지인 후베이성 성도 우한을 통과했고 지금은 후난성 성도인 창사도 지나쳤을 시각입니다. 김 위원장의 특별열차는 중국 종단 만리 여정 중 이미 3분의 2 정도를 소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내일 새벽 베트남 국경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무기가 없다면 북한은 세계적인 경제 강국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하노이행을 알리며 트위터에 적은 글입니다. 단계적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주고받는다는 원칙의 재확인이지만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라는 표현에서 스몰딜 이상의 합의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청와대는 북미가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밝힌 것과 관련해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을 견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 남북협력기금이 비공개로 편성되고 깜깜이 예산처럼 사용됐다며 국회가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이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유총은 정부가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립유치원의 사용을 의무화한 국가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회원 요건을 강화한 데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에듀파인 사용 거부 등이 명백한 불법이라며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뜩이나 대기가 탁한 상황에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된다고 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내일 오후 북서풍이 유입되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를 타고 중국을 거쳐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열차에서 내릴 것으로 보이는 베트남 북쪽 동당역은 긴장 속에 분주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 오전쯤 동당역에 도착해 하노이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당역과 하노이로 가보겠습니다. 현장 취재 중인 YTN 기자들 3원 중계로 연결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베트남 동당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 호텔 앞입니다. 네, 자 먼저 동당역에 나가 있는 백종규 기자한테 여쭤보죠. 몇 시부터 그곳에 나가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현지 시각으로 오전 5시부터 이곳에 출발을 해서 4시간 반 정도 걸려서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지금 현지 사정 도로가 안 좋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뭐 앞으로도 계속 방송 참여해야 될 것 같고요.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에는 하노이 멜리아 호텔 앞에 있는 한연희 기자 불러보죠. 한연희 기자. 네, 멜리아 호텔 앞입니다. 네, 그곳이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 유력한 곳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회담장으로 유력하게 언급되는 메트로폴 호텔과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이곳 멜리아 호텔은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 유력하게 언급되는 곳인데요. 그런 관측을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시간이 갈수록 경비가 점점 더 삼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기자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자, 백 기자, 김 위원장이 탄 열차가 동당역으로 향하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곳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곳 지금 동당역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할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비가 심한데요. 역 앞에는 공안과 군인들이 지금 역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취재진들도 몰리고 있는데 역 인근으로 접근하는 것을 아예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역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동단역 인근으로 차량을 이동하려고 했는데 역으로 향하는 모든 도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역 인근 주요 도로 출입구에는 총을 든 군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김 위원장이 첫 발을 떼는 곳이다 보니까 역 주변 경계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높은 건물 옥상과 인근 산도 모두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김 위원장의 도착이 멀지 않았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설 정비도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역 주변 도로에 아스팔트를 깔았고 의자와 테이블 등 집기류도 역 안에 배치가 됐습니다. 기차에서 김 위원장이 내릴 때 사용할 발판도 이미 설치가 됐고요. 역사 벽면의 도색 작업도 진행이 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내일 오전쯤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곳 사람들 역시 도착 시간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 위원장이 동당역에 도착을 하면 이후 그 경로는 뭐 차량을 이용해서 도로를 이용해서 하노이로 갈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동 경로로 볼 수 있는 그런 주변 도로 등에서는 뭐 경비라든가 준비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하노이를 떠나서 이곳 동당역으로 향했습니다. 그 도로가 저희가 이동한 도로가 김정은 위원장이 그 하노이로 이동할 도로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도로 양쪽에 그 베트남 국기가 걸려 있었는데 새로 단 베트남 국기가 걸려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곧 이제 그 곳곳을 정비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쓰레기도 치우고 도로 인근도 치우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도로 물 청소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상점들은 간판을 정리하고 실외 테이블을 정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미리 문을 닫은 상점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인근 도로 역시 경비가 삼엄해졌습니다. 공안과 경찰들은 김 위원장이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도로에서 지뢰 탐지 작업도 벌였습니다. 금속 탐지기를 들고 이곳저곳을 오가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곳 동당역에서 하노이까지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요. 현지 주민들은 당국에서 오늘 오후 2시부터 내일 종일 도로를 통제하고 가게 문을 열지 말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 이 시간에는 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이동수단 도로 접근이 통제가 됩니다. 주민들은 또 3월 2일 오후 1시 이후에도 기약 없는 통제가 이루어진다고 밝혔는데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조금 늦게 김 위원장이 그날 기차를 타고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의전 물품을 기차로 이동하기 위해 통제한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 숙소로 유력하다고 전해드렸던 멜리아 호텔 앞으로 가봅니다. 한현희 기자. 네, 멜리아 호텔 앞입니다. 네, 그곳에서는 어떤 준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호텔 주변 곳곳에 북미 정상회담 로고가 찍힌 입간판이 세워지고 또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비가 굉장히 삼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텔 주변은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고요. 시간이 갈수록 호텔 앞을 지키는 공안들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텔 안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내부 촬영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데 호텔 관계자와 공안이 투숙객 명단을 뽑아들고 로비를 돌며 여권과 대조 확인 작업까지 하면서 투숙객이 아닐 경우 밖으로 나가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안은 주변이 보안구역으로 설정됐고 오늘부터 호텔 보안 규정에 따라 투숙객이 아닌 방문자를 통제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일은 보안이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호텔 측은 투숙객에게 내일부터 3월 2일까지는 1층 시설만 이용할 수 있고 고층에 있는 시설은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텔 곳곳은 북미 정상회담 관계자 명찰을 단 인력들이 배치돼서 주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북미 정상회담 관련 시설로 쓰이는 것은 확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전 도착한 북한 측 경호 담당자들이 이곳에 대거 투숙하고 있는데 1시간쯤 전에는 경호원들을 송솔하는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사가 내부를 점검하는 모습이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사실상 이곳이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라는 게 확정적인 분석입니다. 사실 이곳 멜리아 호텔은 앞서 미국 백악관이 프레스센터로 예약한 것으로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일단 호텔 관계자는 미 프레스센터는 호텔의 별도 건물에 차려질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기자들과 같은 호텔에 투숙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곳 멜리아 호텔 이용을 두고도 북미가 기싸움을 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건데요. 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회담장과 두 정상의 숙소 등이 확정되지 않아서 각종 추측만 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로 이동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한현희 기자 그리고 또 백종규 기자 앞으로 현장 취재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또 2부에서는 다시 베트남 현지 연결해서 회담 전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 특별열차가 중국 영토로 진입한 지는 사흘째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후베이성 우한을 지났고 지금은 후난성 성도인 창사도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죠. 박희찬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열차 지금 어디쯤 지나고 있을까요? 네, 김 위원장이 탄 열차의 동선이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는지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나 텐진을 거쳐 허베이성의 바오딩을 지나 허베이성의 성도인 스조아장을 통과한 뒤 중국 대륙을 북에서 남으로 종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중국 내륙의 교통 중심지인 후베이성의 성도 우한을 통과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베이징 소식통은 우한시의 장강대교가 통제가 됐고 중국 시각 오늘 오전 7시를 조금 넘어 특별열차가 우한역을 통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열차가 달려온 경로를 토대로 유추를 해보면 후난성 성도인 창사를 거쳐 베트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광시 광족 자치구의 난닝으로 빠진 뒤 접경 지역인 핑샹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열차 속도와 거리를 계산해보면 지금은 창사도 지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측됩니다. 난닝 도착 시간은 오늘 밤 11시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베트남으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역이 있는 핑샹에는 내일 새벽 1, 2시쯤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박희천입니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제에 종전선언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남북미 3국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만의 종전선언도 비핵화를 앞당기는 차원이라면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훈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자, 청와대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이런 입장이 나온 게 처음인가요? 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북미 회담을 전망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는데요.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형태는 알 수 없지만 북한과 미국이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꼭 남북미 3자나 남북미 중 4자가 참여하는 게 아닌 북미만의 종전선언이라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거라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6.25 전쟁에 참여했던 나라 가운데 국교가 없는 나라는 미국과 북한 사이뿐인 만큼 이들 둘만 종전을 선언하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김 대변인은 평화협정의 경우 다자간의 논의가 필요하고 또 복잡한 조항을 다루기 때문에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북미 정상회담 임박한 가운데 나온 전망이고요. 또 이 근거가 북미 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실무 협의의 내용인가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청와대도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언급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미 간의 실무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앞서 청와대는 이달 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에 합류해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거론됐을 때는 이것을 부인했습니다. 회담 의제에 종전선언이 포함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봤는데요. 기류가 바뀐 겁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당시에도 문 대통령의 베트남 합류 가능성을 부인한 거지 종전선언 가능성 자체를 부인했던 건 아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발행한 2차 북미 정상회담 기념주화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과 태극기가 포함이 돼서 화제가 됐는데요.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참석하지는 않지만 중재자, 촉진자의 면모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곧 있을 북미 정상회담 전망과 또 우리 정부의 입장에 관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훈입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협상에서 눈길을 끄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나옵니다. 비핵화 로드맵. 이 비핵화 로드맵은 핵 관련 신고와 사찰, 검증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폐기에 이르는 절차를 말합니다. 한 번에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두되 일정 기간 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미리 합의해 두는 방안입니다. 만약 이 비핵화 로드맵이 채택된다면 북미 관계는 획기적인 진전이 예상됩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7월 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이 빈손으로 정리되면서 분위기는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선 비핵화만을 요구한다며 폼페이오 장관을 날강도에 비유했고 미국은 상식적인 요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So if those requests were gangster like they are, the world is a gangster because there was a unanimous decision at the UN Security Council about what needs to be achieved. 분위기가 바뀐 것은 석 달 뒤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을 면담하면서 대화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북한은 불법으로 입국한 미국인을 신속하게 추방 형식으로 송환했고 미국은 공개적으로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후 미국이 핵 신고나 대북 제재 유지는 필요하지만 신고 시기나 제재 완화 시점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다시 매듭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I think it will be absolutely imperative in this next summit that we come away with a plan for identifying all of the weapons in question. 김정은 위원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국제사회가 환영할 만한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두 정상이 비핵화 로드맵 합의에 성공한다면 북미 관계를 다시 세우는 조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오전에 다시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했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국회입니다.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하면서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여야가 확연히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권도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다만 각 당의 전망은 사뭇 다릅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희망과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번 하노이 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북미 정상이 담대하고 통 큰 결단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 역시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미 정상이 평화란 공동의 목표 아래 여러 난관을 뚫고 오늘의 운만큼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담대하고 통 큰 결단이 이루어지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우려와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견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 방법으로 남북경제협력의 기반이 될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구체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협력기금이 투입되는 경우 국회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고하고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오늘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당론으로 오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 그동안 비공개로 편성돼서 사실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고하게 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한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이 국내 정치용으로 북핵 문제를 임시로 봉합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미 정상은 국내 정치용으로 북핵 문제를 임시로 봉합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그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과 이정표가 나와야 합니다. 네, 그리고 오전에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이번에도 역시 타협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6일 만에 협상 테이블에 다시 마주 앉기는 했지만 뾰족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는 1시간 반 동안 만나서 입장을 조율했지만 평행선만 그리다가 끝난 건데요.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의 각종 의혹을 둘러싼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은 조건 없이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회동 내내 두 원내대표는 설전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2월 임시국회 개최가 물 건너가면서 바른미래당은 손혜원 국정조사 대신에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자는 중재안을 냈지만 이 역시 타협이 힘듭니다.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청문회로 낮추는 대신에 손혜원 건뿐만 아니라 신재민 전 사무관 청문회와 환경부 블랙리스트 청문회도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으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한국당도 중재안에 상당 부분 동의한 만큼 여당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어느 편에 손을 들지는 않았지만 국회 공전이 길어지면 최종 책임은 여당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정상화에는 접점을 찾지 못했지만 여야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공동 성명은 채택했습니다. 오전 회동 뒤에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점심 식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된 겁니다. 여야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후 상황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남북 경협이 국내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 경협 적극 추진 의사를 밝히자 야당에서 대북 퍼주기는 안 된다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여론을 물었습니다.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남북 경협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찬성한다는 응답이 56.3%, 반대한다는 응답은 38.5%였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남북 경협의 추진을 원했습니다. 30대에서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고 최근 보수화 경향이 강해졌다는 20대에서도 반대보다 찬성이 20%포인트 가까이 많았습니다. 50대 이상은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성별로 나눴을 때도 남녀 모두 찬성이 우세했습니다. 다만 남성의 찬성 여론이 여성에 비해서 조금 더 높았습니다. 지역별 특징도 살펴보겠습니다. 동서 여론이 달랐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은 찬성이 우세했습니다. 호남의 찬성 여론이 거의 8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강원과 영남의 여론은 찬반이 비슷하거나 반대가 다소 높았습니다. TK와 강원은 오차 범위 내에서 찬반이 갈렸지만 찬반 구별에 큰 의미가 없는 수치였고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PK 지역에서만 반대가 높았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와 보수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중도층에서는 6대 4의 비율로 찬성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남북 경협 반대 의견도 경협 자체를 반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전에 남북 경협이 진행되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관해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온다면 더 강한 지지 속에 남북 경협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통위의 인터넷 검열 논란에 이어 여성가족부의 아이돌 외모 지침 방침이 전해지면서 최근 문재인 정부에 대한 20대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사선의 서른 의원은 최근 20대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서 의원 외에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인 홍익표 의원 역시 지난 15일 한 토론회에서 20대가 보수적인 건 반공교육 때문이라며 엉뚱한 이유를 들이댔습니다. 왜 20대가 가장 보수적이냐? 그 당시에 학교교육이라는 것은 거의 반공교육이었습니다. 거의 그 60, 70년대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공교육으로 그 아이들에게 적대의식을 심어준 거죠. 홍 의원은 당시 교육 현장에 대한 기성세대의 책임을 지적한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야당은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년들을 세대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냐며 당장 사과하고 의원직에서 동반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 그 20대에게 필요한 우리가 정책이나 로 다가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결국은 잘못된 정책을 가져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꼰대망언의 원조가 따로 있었다며 청년인지 감수성 결여는 민주당 DNA에 각인된 것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이딴 부적절 발언에 여성가족부의 이른바 아이돌 외모 지침과 HTTPS 차단 정책 논란 등이 겹치면서 젊은 층의 지지율 역시 덩달아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에서 전체와 20대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졌고 여당인 민주당 지지율 역시 전체 평균보다 20대가 더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20대의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일주일 만에 10%포인트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실 속 20대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여당 의원들이 시대착오적 분석과 해법으로 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가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개인 소유인 사립유치원 재정에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형사고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현장에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운전기사 등 관련 종사자들이 국회 앞 4차선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특히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참가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유총은 이번 총궐기 대회를 유아교육에 대한 사망 선고식이라고 이름짓고 정부의 사립유치원 통제 강화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은 정부가 사립유치원 재정 상황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며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한 것도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총궐기 대회 이후 집단 휴원이나 폐원에 나설 여지도 남겼는데요. 한유총은 현재 국회에 올라간 유치원 3법과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장들을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환경에서는 더는 유아교육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집단행동에 나설 의사를 애둘러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한유총은 지난 21일에도 교육부가 대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든 학부모들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집단 휴폐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치원들이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갑자기 문을 닫지는 않을지 학부모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집단적 움직임에 대해서 교육당국은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정부는 지난 22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한유총이 집단 불법 행동에 나선다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감사, 형사 고발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유은혜 부총리는 집단 휴원과 폐원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유총은 교육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국세청까지 동원해 협박하고 있다며 공권력의 횡포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표결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이 더 과격해질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앞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우리 고유의 땅 이름을 자기들 입맛대로 바꾸고 왜곡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987년 일제잔재를 청산한다며 지명 정비 사업을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60여 곳의 이름을 되찾는 데 그쳤고 최근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획보도 차정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돌다리를 품고 있는 시골 마을. 산 모습이 거북이를 닮아 조상들이 한자 거북구자를 써 이름 붙인 구산동입니다. 하지만 이 마을의 행정구역상 정식 주소는 한자 9구가 들어간 구곡리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바뀐 행정구역 명칭이 지금까지도 100년이 넘도록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 거북선 때문에 걔들이 패한 거 아닙니까? 그 패해가지고 이 거북구자를 못 쓰게 했답니다. 다니면서 거북이 대한민국 거북구자는 다 없애버리고 딴 글자로 바꾸든지 지명을 바꾸든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통의 멋이 담긴 관광명소 인사동은 일본이 마음대로 바꾼 대표적인 합성 지명입니다. 지난 1914년 창지 개명 당시 관인방과 대사동 지역을 합치면서 두 지명에서 각각 한 글자씩 따서 만들었습니다. 원래 인사동 일대 마을은 절골이라는 토박이 마을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곳 탑골공원이 있는 원각사, 즉 큰 사찰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현재 인사동이라는 지명에서는 그 의미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 일제에 의해 왜곡된 땅 이름을 되찾으려는 노력은 한때 유행처럼 반짝했을 뿐 꾸준히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읍면동 등의 행정구역명을 바로잡아야 할 곳은 행정안전부. 지난 2006년 당시 행정자치부는 일제잔재를 뿌리 뽑겠다며 개정 대상 지역 31곳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14곳을 바꾸고는 5년째 손을 놓고 있습니다. 충남 논산 왕암리 등 나머지 17곳은 지금도 일제식 지명이라는 오명을 쓴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번에 준 자료가 그게 마지막일 겁니다. 그때 했던 거고요. 그 이후자는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산과 강 같은 자연 지명을 개정해야 할 곳은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 지난 1987년 일제강점기 왜곡 지명 정비 작업을 정부 차원에서는 사실상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87년 그해에 한강 제1중지도가 노들섬으로, 제2중지도가 선유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32년 동안 고작 53곳의 옛 이름을 되찾은 게 전부입니다. 지난 2013년 일제강점기 때 고유 지명이 지워진 주황산 폭포들의 이름을 되돌린 뒤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200여 건 정도 되는데 지자체에서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당장 시급한 건들이 먼저 올라오니까 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에 의해 오염된 지명들. 역사적 의미가 축소되고 전통이 지워진 우리 터의 옛 이름을 되돌리는 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북한이 한 차례 핵실험과 10번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라는 말로 전쟁 가능성을 경고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한반도에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 계속 살 것이냐 아니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가져올 것이냐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계속 살 것이냐, 항구적 평화를 가져올 것이냐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북미 회담의 지지 결의에는 우리의 큰 틀에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지지 결의안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협력기금 개정안이요? 네, 예. 오늘 제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남북협력기금이 사용될 예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회 견제를 확실히 제대로 해야 될 이제는 단계에 이르렀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은 아주 시급하고 꼭 필요한 법안이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은 아주 시급하고 꼭 필요한 법안이다. 북미 정상은 국내 정치용으로 북핵 문제를 임시로 봉합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만 한반도 평화도, 남북관계 개선도, 북한 경제 발전도 가능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비핵 평화라고 하는 목표를 망각하거나 훼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핵 있는 평화는 결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핵 있는 평화는 결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중진 의원들의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 회담 전망 그리고 이번 회담의 의미 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된 건데 그 남북협력기금이 그동안 비공개로 깜깜이 예산처럼 쓰였다. 네. 이게 이제 한국당의 문제의식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네. 개정안을 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깜깜이로 써진 게 아니고요. 네. 사실은 경협은 아직 판문점 선언에서 어떤 앞으로 남북이 서로 이렇게 잘 해보자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지 그 경협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려면 남북 간에 사실은 밀고 당기는 협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결과가 나와야 비용 추계가 되는 것인데 아직 그런 것은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북 경협이 혹시라도 제재 면제 대상이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걸 시작할 수 있는 거지만 예. 아직 시작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남북이 이렇게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여야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를 보여줘야 될 때 굉장히 엇박자를 내는 것이죠. 야당 비록 야당이지만 네. 지금은 좀 협력해야 될 시점이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일종의 남북 경협 역할론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게 계기가 돼서 그 야당이 이렇게 입장을 내는 것 같아요. 그 야당 입장과 무관하게 문 대통령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역할을 자임하는 이런 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은 아주 적시타를 날리신 거죠.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비핵화의 진전이 있으려면은 상응하는 조치를 내놔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운전자로서 역할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번에 그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이후에 첫 번째 열리는 북미 회담이니까 그 진도가 나가려면은 이 남북 관계를 잘 활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중요한 게 암시가 돼 있는 거죠.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남북 경협은 제재 완화 내지는 대북 제재의 면제 대상이 되게 해달라라는 그런 암시도 내포되어 있다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게 시작되려면 우리는 이미 4.27 판문점 선언에서 사실상의 종전 선언을 남북 간에는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북미 간에도 상응하는 조치로 북한이 바라는 상응하는 조치로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도 거기에 내포가 돼 있는 것이고요. 그럼 종전 선언을 하면은
북한이 핵에 대한 신고 네. 또는 사찰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적대 관계를 종식했기 때문에 예. 북미 간에. 그럼 신고 사찰이 이루어지면은 그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성큼 과감한 예. 진전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암시를 한 거죠. 정치적으로 큰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예. 네, 그것을 야당에서 이게 뭐 남북 협력 기금법을 개정해서 다시 봐야 되겠다 하는 건 아주 그 지엽적인 거 가지고 발목 예. 잡기, 트집 잡기인 거죠. 큰 틀을 보지 못하고. 네. 네. 지금 뭐 야당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그 뭐 지난해 판문점 선언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네, 네. 이러저러한 사업들이 필요할 거고 네. 거기에는 약 103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투입될 것이다. 네. 이걸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만들었다고 네. 보도가 되고 있어요. 뭐 예산 국회에서 만든 게 정책 맞나요? 예산정책처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간의 협상도 안 됐는데 어떻게 비용 추계가 가능하겠습니까? 정확하게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조합해 본 결과 그렇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에서는 예. 그 남북 경협 10대 사업 예. 비용 추계를 해보니 63조가 들더라라는 그래요? 거죠. 네. 그런데 그 63조를 투입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무려 그 6배에 해당하는 379조나 된다라는 거예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북 경협을 한다거나 대북 지원을 하는 뭐 네,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그거보다는 투자의 개념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거군요. 네.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는 뭐 어제도 짐 로저스 그 투자의 달인 규제라는 분이 이제 일본에는 투자를 회수를 하고 남북 경협이 이루어지면은 한반도의 투자처를 찾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각국에서는 특히 뭐 싱가포르, 뭐 이집트 이런 데까지도 예. 북한의 전망을 밝게 보고 투자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야당 쪽에서 자꾸 그렇게 발목을 잡는다 그러면 국민이 동의할 수 없죠. 남북 경협의 필요성에 대해서 방금 전 여론조사 결과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 56% 예. 과반 이상이 경협에 찬성하고 있잖아요. 예. 국민 정서와도 엇박자로 가는 거죠. 지금 야당은.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더 구체적인 사안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과거에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이제 경수로 네, 지원을 네. 하기로 하고 네. 한국과 일본이 이제 지원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선투자 금액이 1조 4천억이라는 보도가 네, 나오고 네. 있고 거기에 이자만 별도로 또 1조 5천억이다. 이거 회수도 안 하고 또 무슨 경제 지원이고 협력이고 투자냐 이런 논조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사실은 그 경수로 건설비예요. 우리가 예. 70% 부담하기로 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과 EU가 20% 10% 해가지고 네. 부담을 하고 이제 미국은 중요 지원을 50만 톤인가 뭐 이렇게 네. 하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북핵 특사가 2002년도에 북한이 그 핵개발 프로그램을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이제 이게 중단이 제네바 합의가 그 거의 폐기 일보 직전까지 네. 갔고 실제 그 우리가 그 사업은 캐도라는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를 만들어서 하게 된 것인데요. 네. 그것이 이제 2006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종료를 하면서 캐도에 빌려준 그 돈을 이제 정부가 끌어안기로 한 거면서 이제 장부상 그렇게 남아 있는데 네. 실제 각종 자재 투입비 우리가 가지고 간 것, 우리 한국에서 가지고 간 것, 또 우리 인부들을 거기에 건설 인력으로 쓰면서 인건비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장부상 그렇다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이게 하나의 그 역사를 하나의 거울에 비춰 본다면 거울로 비유한다면 이 비핵화의 진전이 어떤 이유로든지 삐걱거려서 네. 다시 교착 국면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불가피하게 매몰 비용이 든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평화 비용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 판문점 선언 또 이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평화 체제로 가는 비핵화로 가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쓰는 돈이 정말로 남북 관계를 윈윈으로 끌고 가는 그런 매몰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야 되는 것이죠. 예. 네. 그건 이미 발생한 돈이지만 이걸 뭐 회수 못했다라고 해서 뭐 회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대상은 아닌 거군요. 그렇죠. 매몰된 네. 거군요 네, 이미. 네. 네. 자, 2차 북미 회담, 북미 정상회담 전망을 좀 해보죠. 낙관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번에는 상당히 집중할 것이다. 또 하나는 상당히 이 과감성이 있으면서 네. 속도감이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중할 것이다. 과감하고 속도감이 있을 네, 것이다. 네. 어떤 부분에 집중하는 겁니까? 실질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할 거예요. 사실 그 스티브 비건, 예, 스티븐 비건. 예. 네네, 대북 특별 대표가 굉장히 그 집중도가 높아요. 그래서 지난번 김혁철 그 북한 쪽 카운터파트와 실무회담을 여러 차례 가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 예. 대북한 정책의 실패라는 건 어쩌면 의도된 것이었다,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거기에 집중을 안 해서 예. 생긴 거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김혁철과의 실무회담에서는 상당히 생산적이고 그리고 집중된 회담이었고 결과 중심을 놓고 했었다. 네. 또 앞으로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하는 실무회담을 기대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지금 있는 걸 기대하면서. 네.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상호간의 목표로 하는 결과를 놓고 예. 그 결과를 서로 인식을 공유하고 싶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회담하다가 서로 남 탓이라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성사를 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것도 북한이 먼저 네. Beyond 영변 and more라고 했으니까 영변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더 무엇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 말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가시적이고 예. 실질적인 결과를 던져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2016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다음 선거는 내년 2020년 말이죠. 11월이 네. 되겠죠. 아마 지금부터 그때까지 한 1년 9개월 굉장히 비핵화에 대한 속도를 낼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뭐 야당에서는 미국 민주당에서는 우리의 야당처럼 발목을 잡거든요. 예. 어떤 성과를 질투하거든요. 행여나 성과가 있을까 봐 질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서 어떤 불가역적인 네. 그러니까 되돌이킬 수 없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다급함이 북한에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당히 과감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예. 그러한 협상을 할 것인데요. 근데 그 협상 자체도 앞으로 어떻게 하자 협상에 대한 로드맵을 아마 종전과는 달리 비핵화 로드맵이 아니라 네. 이 속도감 있게 하는 협상에 대해서 로드맵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네. 로드맵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네. 그것들을 실행하기 위한 협상 로드맵도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비핵화의 로드맵이라는 게 뭐 비핵화에 대한 무슨 소련 핵폐기에 대한 로드맵처럼 뭐 수백 페이지 이런 게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앞으로 협상을 어떻게 하자라는 그런 로드맵, 협상에 관한 로드맵 이런 것을 만들어낼 것 같다라는 것이죠. 예. 네. 과감한 결과가 그러니까 성과가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네, 이해해도 네. 돼요. 네, 지금 네.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구체적으로 볼 때 네. 그 영변 플러스 알파라는 네. 게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미국 측의 상응 조치는 어느 수위까지 나올 것인가? 사실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우선 영변에 대해서는 북한 입표명에 의하면은 네. 우리의 핵시설의 심장부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심장을 보였어요. 그러면 심장에 공급되는 무슨 피 같은 게 있을 거 예, 아닙니까? 뭐 대동맥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추가적인 주요 시설을
얘기하겠죠. 예.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종전선언의 가능성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신고와 사찰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네. 그 종전선언은 서로 불가침, 적대 행위를 끝내겠다라는 것이니까 네. 이제 들어와서 보세요. 신고, 사찰, 거기에 어떤 논쟁이나 무슨 뭐 왜 핵무기가 60개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왜 10개밖에 신고 안 했느냐 이런 논쟁 차원을 넘어서서 네. 와서 검증까지도 보셔라. 하는, 네. 국제 전문가나 미국 측의 전문가나 이렇게 들어와서 얼마든지 보셔도 된다. 거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네. 상응하는 조치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요. 그 상응하는 조치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적대 행위의 종식, 그리고 종전선언도 포함될 수 있고요. 네. 또 아까 우리가 암시했던 경협에 대한 제재 면제, 네. 남북 경협을 큰 틀에서 뭐 철도로 이렇게 하노이까지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유라시아 대륙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여를 세계 평화에 대한 기여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관통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걸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렇듯이 이 열차가 평화의 열차가 왜 부산에서 대한민국에서 출발할 수 없느냐, 네. 서울에서 왜 출발할 수 없느냐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경협 같은 것들의 주제에 있어서는 제재 면제의 국제 공감대를 불러 일으켜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이제 두 정상이 만나서 해준다면 이것은 정말 과감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북한이 어느 정도 상응하는 조치라고 이해할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시간을 내주셨으니까 국내 정치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좀 기사에 추 대표께서 추 의원께서 오르기 때문에 이른바 그 드루킹 일당이 당 대표 재직 시절에, 그러니까 여당 대표 재직 시절에 여당 대표를 공격하는 쪽으로 활동을 했다. 이게 이제 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주장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나중에 드루킹이 수사 과정에서 이제 저를 공격했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네. 그 전까지 저는 알 수가 없었고요. 뭐 당무를 보는 대표 입장에서는 당의 입장을 보는 것이지 뭐 저의 개인에 대해서 누가 뭐라더라를 신경 쓸 여지가 없어요. 실제 드루킹 일당을 고발한 것은 네이버 본사 측이었어요.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우리 당원들이 공감수가 순간적으로 증폭을 하고 있고 또 대통령을 향해서 해서는 안 되는 표현들을 쓰면서 표적을 삼고 있고 그래서 당원들이 이 가짜 뉴스와 또 이 공감수 조작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순간 그 자동 반복하는 프로그램 이른바 매크로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니까 이걸 찾아서 신고해 주세요라는 탄원이 수십 차례 계속 지속됐어요. 한 달 이상 동안. 그래서 이제 당에서는 가짜 뉴스 또 그런 대책반을 구성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수사 결과로 드루킹 일당이 추미애 대표, 그러니까 다른 뭐 예를 들면은 야당이라든가 또 보수 단체라든가 이게 아니라 드루킹 일당이 여당 대표를 공격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이제 주광덕 의원이시거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혹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입장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뭐 문제 없는 거 갖고 문제 삼는다라고 보시는 건지요? 그건 이미 드루킹이 그 자백을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한 사건이죠. 그 새로운 건 없는 새로운 것이다. 건 없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정상회담 이후 첫 고위급 회담에서 북미 양측의 신경전은 한 달이 지난 지금 협상은 답보 상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전격 취소하면서 북미 고위급 회담 사실상 무산되는 전격 연기된 것에 대해 갑작스럽게 연기된 북미 고위급 회담.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A great letter from Kim Jong-un. 워싱턴을 다녀온 결과를 보고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전격적인 4차 방중으로 방중 기간 미국과의 핵談判을 앞둔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시 활성화하는 징후라는 점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는 물론 전략도 협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Chairman Kim and I will meet again on February 27th and 28th in Vietnam.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중진 의원들의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 앞서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국당 북핵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 원유철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두 번째 세기의 담판, 그 결과물이 하노이 선언으로 나타날 텐데요. 그 내용을 전망을 해보고 또 의미도 짚어보겠습니다. 원유철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당에서 북핵 외교안보특위라는 조직의 위원장 맡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어떤 조직입니까? 네,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그 한반도의 그 평화 안정을 해치는 그 최대의 걸림돌이 북핵이라고 판단하고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당내 의원들 또 최고의 대한민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모시고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당 안팎을 막론한 조직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이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는 것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모든 목소리가 담겨서 또 바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또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미국을 다녀와서 뭐 잠깐 그 말씀드리면요. 언제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여야 지도부 방미와는 별도로 갔다 오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의장단이 방문했을 때 같이 저희가 후반부에 방문했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지금 이번 국민들이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반드시 성공해서 정말로 한반도의 평화도 정착되고 남북한이 함께 공동으로 이제 평화 번영기로 나서야 되는데 이 정상회담이 또 잘못되면 대한민국은 또 다른 그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걱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대와 우려가 한꺼번에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런 국민들의 우려를 미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 지도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북핵 폐기가 되어야지 북핵 동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종전선언은 비핵화가 전제돼야 된다. 또 이 주한미군은 북핵 이번에 그 해결을 위한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돼서는 안 된다. 이 한미동맹 간의 문제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또 주장했던 것은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또 북핵 위협이 현존하는 한 우리의 대비 태세도 확고하게 갖춰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전달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짧게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이 해결 폐기하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더 전폭적인 대북 지원을 할 준비가 됐다. 이런 취지로 미국 조야 인사들에게 충분히 잘 전달해서 2차 하노이 정상회담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가릴 것 없이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자 여기에는 뭐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완전한 비핵화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이제 협력 관계 속에서 단계적으로 비핵화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완전한 비핵화가 이번에 단박에 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 이 정도면 그래도 진전이다. 그러면 우리도 협조할 수 있다. 이러는 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점을 미리 좀 말씀드린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그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미국의 제재 완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제재 완화를 요청하고 있고 미국은 비핵화를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큰 틀의 빅딜 속에서 이 비핵화와 제재 완화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이런 성공한 회담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비핵화가 아니라 적당히 핵 동결하고 ICBM 파기 정도 하는 스몰 딜로 갈 경우에 대한민국의 안보는 또 다른
불안감으로 이제 커져갈 수 있으니까 예. 그 점을 저희가 걱정을 하는 거죠. 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먼저 뭐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네. 남북 협력기금 네. 그 사용이 좀 불투명하니까 네.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입장도 내놓으셨는데 그 출발이 최근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 경협 역할론을 이제 제기했다고 보도가 됐잖아요. 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우선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당론으로 발표한 그 남북 협력 네. 기금 개정안, 법 개정안은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대북 지원과 관련돼서 퍼주기다. 예. 또 깜깜이 지원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투명성이 좀 제고가 돼야 되는데 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거의 국회가 패싱되고 또 비공개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국회의원들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대북 지원에 관련돼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데 예. 이런 국민적인 동의와 합의 속에서 지원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국민들도 북한 지원에 대해서는 예. 저는 동의하려고 봅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한 대북 지원은 계속 여러 가지 위험을 내포하고 내관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폭탄 돌리기식으로 가니까 네. 그건 어렵다. 보기 때문에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네. 지원을 하되 좀 더 투명하고 국민적인 합의와 동의 속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예. 그래야지만 대북 퍼주기라는 논란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원을 줄이거나 견제라는 의미가 그런 차원이군요. 투명성을 높이는 그렇습니다. 합의를 조금 더 공감대를 넓히는 취지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예. 자, 2차 북미 정상회담 회담 전망을 아까 앞서서 잠깐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을 제시하신 거잖아요. 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스몰 딜이냐, 미들 딜이냐, 네. 빅 딜이냐. 네네. 근데 이게 지금 단박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스몰 딜에서 조금 더 나간 정도가 어디까지일까 이런 단계 같은데 네네. 원 의원께서는 하나하나 나눠서 일단 비핵화 부분, 북한이 어디까지 열고 폐기하면 좀 뭐라고 할까 진전이라고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북한의 그 핵 폐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 진정성이 확인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이 이 스몰 딜로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날 경우 그 스몰 딜이라는 게 결국은 현재 수준에서의 북한의 핵 동결하고 그 ICBM 폐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유사시에 대한민국은 핵 있는 북한과 핵 없는 대한민국이 맞닥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사시에.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북한이 분명한 핵 폐기 로드맵이 제시되고 합의돼야 된다. 로드맵이죠. 비핵화 로드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비핵화 로드맵이라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핵물질에 대한 신고, 그리고 검증, 그리고 폐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타임테이블로 제시가 되지만 저희들이 그거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시작은 이러한 그 구체적인 방법과 또 그 구체적인 그 로드맵에 대해서 확약을 하고 합의를 하고 그것이 하나하나 진전돼 나갈 때 우리 국민들도 신뢰하고 국제사회도 신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로드맵이 제시될 거라는 전망도 일부 나오긴 하는데, 자 로드맵이 제시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바로 그 로드맵에 따라서 상응 조치, 그러니까 미국 측의 상응 조치도 있을 것이고 또 남북 경협도 우리 국내에서 국회에서 그런 일정표를 조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로드맵이 나오면 경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기본적으로 이번에 미국을 가서 방문해 보니까요. 미국은 기본적인 자세나 그 협상에 임하는 게 비핵화 없이는 제재 완화는 결코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행정부나 의회의 그 지도자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거기 상응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서 많은 질문도 해보고 했는데 결국은
당장은 네. 이 제재 완화보다도 이 체제 보장 쪽으로 미국이 가는 것 같다. 네. 그 체제 보장이라는 게 결국 이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네. 미북 간의 북미 간의 그 연락소 사무소 설치 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으로 이 체제 보장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현실적으로 제재 완화라는 것이 미국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예.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또 승인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좀 쉬운 쪽인 좀 더 가능한 쪽인 이 체제 보장 쪽으로 연구를 하고 집중하는 예.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북미 간의 연락관 설치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 같고요. 예. 최근에 뭐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더욱이 이제 그 나중에는 이제 남북 경협 이걸 가지고 좀 해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집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은 또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 자칫 잘못하면 이 네.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로 끝나버리고 예. 또 남북 경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국민들에게만 경제적인 부담만 지우는 그러니까 결국 2차 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는 안보에 대한 불안감만 커지고 네. 경제적인 부담은 우리만 떠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심각한 우려가 있는 거죠. 진정으로 북한이 예. 이제 핵을 포기하고 같이 남북한이 협력하고 같이 번영의 길로 나가는 좋은 계기다 이번에 예. 저는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차원에서. 예. 뭐 원론에 대해서는 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조금 전에 구체적으로 이제 로드맵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제 네. 비핵화가 달성될 수 있느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네네. 그런 취지인 거죠. 네네. 그럴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제 하원 지도자나 그러니까 뭐 미국 야당, 민주당 이쪽에서는 어떤 경제 분야의 제재 해제보다는 체제 보장 쪽으로 원하고 그쪽을 예상하는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네, 느낌을 제가 그렇게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예. 트럼프 대통령 이번 그 정상회담 결과로 네. 로드맵을 받아내고 네. 예를 들면 뭐 개성공단이라든가 뭐 네. 수출입 쿼터를 늘려준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경제 부분으로까지 나아가면 한국당은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까? 저희 한국당은 뭐 당론으로 정해진 것이 저희는 북한의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라는 예.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도 개성공단이 사실 이 남북 경협의 상징이고 네. 또 남북한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한 그 자본과 기술력, 네. 북한의 인적 자원이 잘 결합되면 성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저 같은 경우에 19대 국회에서 개성공단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 법도 제가 발의했고 네. 개성공단의 제2타가소 지원도 제가 앞장서 예산학부에서 한 적도 있습니다. 예. 문제는 그러한 개성공단도 결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해서 결국 예. 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듭 말씀드린 건데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예. 남북이 함께 네. 공동으로 같이 손잡고 협력하고 또 번영의 길로 나가는 길이야말로 네. 이번에 아주 저희들 좋은 혹이다. 북한이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예.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침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신한반도 체제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속보로 잠깐 나왔는데요. 이 신한반도 체제 선언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은 한반도 운명의 주인이 남북이다, 그러니까 한국이다. 그래서 북한이 개방이 되면 국제 자본이 이제 북한으로 막 투자하고 들어갈 텐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이 우리 하나의 대한민국을 될 경우에 북한이 당연히 이제 우리가 그 중국이나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훨씬 더 많은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도권을 갖고 가야죠. 이건 뭐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일들도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동의가 있고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국민들이 국내적으로도 어려운데 이런 뭐 대북 퍼주기 논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북한만 너무 바라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대북 지원이라든가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지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국민들의 설득하고 국회의 동의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 설득 못해서야 뭐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신한반도 체제 선언이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는데 국회 설득 과정이나 협의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 지금 바로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요. 예. 신한반도 체제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제가 분명히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바로 접하는 뉴스 속보라 잘 판단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서울 답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 성패 여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쪽으로 성공적인 회담이 되면 김정은 위원장의 그 방문은 환영을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났을 경우에 과연 그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이 조금 전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이 성공 여부를 성패를 가르는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스몰 딜이 아니라 빅 딜이고요. 빅딜 그러니까 큰 틀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진정성이 확인되고 그 구체적인 로드맵 이렇게 하겠다라는 제시가 되고 합의가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 미국도 당연히 상응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런 두 정상 간의 그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 성공한 회담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 의원님 말씀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어보면 결국 키워드는 로드맵인 것 같아요. 비핵화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는 것이 빅딜의 중요한 판단 잣대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한다면 국회 연설 동의하시는지요?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회에 와서 여야 의원들 모두의 그 따뜻한 환영 속에서 연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정말 한반도가 같이 평화를 정착시키고 번영길을 함께 나오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뉴스브리핑입니다. 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에게 자녀의 학원 통원용 승용차를 운전하게 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방정호 전 TV조선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는 오늘 방 전 대표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방 전 대표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자신과 부인 이모 씨, 초등학생 자녀의 차량을 운전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많은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이 실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산재 사망사고 대응 긴급기관장 회의를 열고 현대제철 당진공장 등 컨베이어 벨트를 많이 보유한 사업장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00여 곳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그룹 소속 화약, 방산 사업장 9곳에 대해서는 기획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스포츠계의 폭력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특별조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오전 10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과 성폭력 문제를 해소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기한과 관계없이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평균 연령은 43살이고 평균 27살에 신규 임용되며 평균 재직 기간은 16.2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2018년 공무원 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전체 공무원은 106만 8,600여 명이었습니다. 공무원이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4.5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5년 전 조사와 비교할 때 0.8년 단축된 것입니다. 제주 올레길 등 다른 지역을 방문해서 걷기 여행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국민 5천 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 현재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걷기 여행 경험자는 60%였지만 무경험자는 45%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첫 마블 영화인 캡틴 마블이 다음 달 6일 개봉을 앞두고 벌써 실시간 예매율 1위에 올랐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을 보면 이 영화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예매율 28.6%로 한국 영화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이돌 그룹 엑소의 템포 뮤직비디오가 오늘 유튜브 조회수 1억 건을 넘겼습니다. 템포는 지난해 11월에 발매된 정규 5집 타이틀곡으로 발표 당시 국내 음악방송 1위를 휩쓸었고 아이튠스 종합 앨범 차트 48개 지역 1위 등을 차지했습니다. 네, 더 뉴스 1부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도 북미 정상회담 관련 뉴스 중점 보도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